오는 3일 0시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8원을 돌파했습니다. 1거래일 만에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실시된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점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올 하반기부터 차일드 케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전자담배를 잡으려던 흑인 남성이 총을 잡으려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3일 0시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한국 입국을 위해 제출해왔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후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여행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이 총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8원을 돌파했습니다. 1거래일 만에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한 건데요. 위험 회피 심리 고조와 함께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3원 상승한 1,354.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9년 4월 28일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에너지 대란 우려와 중국 도시 봉쇄 소식은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 지수는 단숨에 109선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32% 뛴 109.010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대금 지급 문제를 들어 프랑스 최대 가스 공급 업체 엔지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독일 가스관 가동도 사흘간 멈췄습니다. 또 중국 청두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 주민 외출 금지와 함께 유전자 증폭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한 연설에서 현재 자신의 견해로는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내년 초까지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려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노동시장에 대량 해고 같은 악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줄어들어 최근 2개월여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주간보다 5천여 건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추정치 24만 8천 건보다 적었습니다. 여전히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상당하며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 기조가 아직 대규모 해고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2주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6천 건가량 늘어난 14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이어 내일 공개될 8월 고용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일자리 수가 30만 개가량 늘어났고
실업률은 전달인 7월과 동일한 3.5%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지표와 더불어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를 주요하게 참고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이달 20일부터 21일 개최되며 시장에서는 이달 FOMC에서도 3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번 달 노동절 연휴 이후로는 직원들이 재택근무에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갤럽이 지난 6월 근로자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2021년 10월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60%는 고용주가 일정 시간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애플 직원들은 회사가 사무실 출근을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로 늘린다고 공지하자 1,000명이 넘게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보안업체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사무실 점유율이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 이후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를 위해 다양한 복지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무실 점유율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전역의 비즈니스 센터 10곳의 점유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43.5%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이 풀렸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성 때문에 사무실 복직을 꺼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사무실에 주 3일 출근할 것을 요구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복귀 계획이 지연되면서 인내심을 잃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학생들도 등교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줬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비용을 줄이면서 혜택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실시된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점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업 손실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육부는 1월에서 3월 사이 진행된 2022년도 교육 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4학년 학생들의 독해, 수리 능력에 급격한 저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학년의 시험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4학년이 미국의 교육 및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4학년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이는 미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아론 팔라스 교수는 평균 이하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특히 두드러지며 해당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능력을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독해 점수는 500점 만점에 215점으로 2020년보다 5점 하락했으며 수학은 7점 하락한 34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며 수학 점수의 경우는 1971년 해당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시험의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적 하락폭은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간의 낙폭 차이는 약 4배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흑인과 백인 학생들 사이의 수학 성적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벌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한 지표는 아시아 학생들의 독해입니다. 시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교사협회 이사인 다니엘 도메네크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메네크는 더 많은 1대1 학습 서비스와 더 작은 학급 규모, 여름학교의 확대와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더 많은 지원만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올 하반기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추가로 보육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8월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40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혜 자격을 추가로 얻게 됐다고 밝히고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리기 위해 뉴욕주 전체에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4월 합의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은 기존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로 높아졌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83,250달러를 넘기지 않으면 무상 보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5,500달러까지만 무상 보육이 가능했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일드케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권한다며 워킹맘들이 부담을 덜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뒤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차일드케어 지원은 수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12%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맨하튼 교통 혼잡료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9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아이디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 게이트웨이 터널, 포트 오소리티 버스 정류장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미뤄지면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대중교통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머피 주지사는 대기오염과 교통량 개선을 위한 교통혼잡료의 아이디어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과도한 요금이 책정돼 뉴저지 주민들에게 이중과세처럼 부과될 경우 절대 반대할 입장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31일 교통혼잡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우버와 리프트 등 상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은 MTA 본부 건물 앞에서 상업용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통혼잡료 시행은 연방고속도로청의 환경평가에 대한 승인을 거쳐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가 310일간 요금과 면제 차량 등 고려사항을 종합해 확정요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교통혼잡료 시행은 이르면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시행될 수 있지만 면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소유자들을 지원하는 뉴욕시 부채 구제 계획 프로그램 내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융자 상환 금액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자율과 상환 기간 등 융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30일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부터 지난 수년 동안 논의되던 옐로캡 메달리온 소유주들의 융자 부채 구제 계획 프로그램이 오늘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3,000명 정도의 메달리온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날 발표한 부채 구제 계획 프로그램 최종안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의 등장으로 메달리온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50만 달러 이상을 융자받은 메달리온 소유자들은 융자 상환 부담을 최대 20만 달러 이하로 낮춰주고 이자율은 7.3%, 상환 기간은 25년, 매달 내는 월 상환액 1,234달러로 융자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융자 회사와 메달리온 소유자들 사이의 융자 재조정은 뉴욕시가 보증하게 됩니다. 뉴욕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메달리온 소유자들의 융자 부채 해결에 나선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메달리온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과 함께 팬데믹으로 옐로캡 영업이 악화되면서 메달리온 소유자들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업 부진과 융자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전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10여 명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전자담배를 잡으려던 흑인 남성이 총을 잡으려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맞은 흑인 남성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은 용의자 도노반 루이스에게 가정폭력과 폭행, 흉기 관련 사건 등 중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오전 3시께 콜럼버스 소재 힐탑 지구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들은 8분가량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Apartment H, come to the door. 그들은 처음에 나온 두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경찰견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견은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열자마자 용의자 루이스는 오른손을 경찰들을 향해 뻗고 왼손을 베개 쪽에 놓은 채로 일어나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성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새 경찰은 루이스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격 직후에 방을 수색한 경찰들은 그의 옆에서 전자담배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루이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는 경찰관 앤더슨이 현재 휴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명한 수사를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디캠을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2023년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6.2% 증가한 155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향후 국내외 인적 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안 중 43억 원이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어제 뉴욕 시내 6,000개에 달하는 총기 판매점 대부분이 판매자 코드 없이 자파점으로 분류돼 있어 총기 판매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총기 판매상을 특정해 분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판매자 코드를 신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총기 판매상에 특정 판매자 코드가 부여되면 총과 탄창이 얼마나 많이 판매 유통됐는지를 보다 정확히 추적 확인할 수 있게 돼 만약의 총기 사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30일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를 찾아 미국인 구조계획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650만 달러를 투입해 뉴저지 모든 학교 건물의 내부 도면을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도면은 경찰 등 응급요원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총격사건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목적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 있는 공립 및 사립학교 약 3,000곳 가운데 절반은 디지털 방식 내부 도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2023년 9월까지 나머지 1,500개 학교에 내부 도면이 작성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